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제인터내셔널 논쟁이 4가지 논쟁들 중에 3가지를 정리를 했죠.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제일 기본적인 차이가 이제 붕괴론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가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붕괴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걸 이제 부인하느냐의 차이에서 수정주의자들이 일단 갈라져 나오고, 그게 이제 수정주의 논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가계 노동자 계급의 투쟁 수단으로서 총파업이라는 것을 승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반전, 그러니까 고조되고 있던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적극적으로 반전에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였는데, 이거 역시 전쟁의 원인과 성격, 그 다음에 전개 과정에 대한 입장 차이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전쟁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이전 시기 전쟁과 다르게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의존했던 논리가 방어전쟁 논리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오늘도 이제 방어전쟁의 논리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부분은 이제 식민지 논쟁인데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좀 앉아서 건강이 약간 안 좋아서 조금 앉아서 서서 이렇게 힘이 딸려가지고요.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하다가 또 벌떡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필 받으면 일어날 수도 있고. 식민지 논쟁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이제 자본주의 발전과 식민지 점령, 그래서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앞부분에 개념 정의 같은 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식민지 또는 뭐 제국주의 이런 말들이 되게 조금 사실 혼란스럽게 지금도 쓰여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식민지 그러면은 21세기에 와서는 이게 제국주의 문제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된 거라는 인식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게 됐는데,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 제국주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다. 특히 낙수주의 진영 내부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그 몰인식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용어법으로는 식민지라는 용어를 썼어요. 식민지 문제라는 용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아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국주의라는 말은 그 오늘날 같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레닌이 사용한 바에서의 제국주의라는 뜻보다 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제국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이란 말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고대 로마가 사용했던 점령과 지배의 방식, 통치의 방식,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국이란 말 자체가 고대 로마의 방대한 그 영토, 그리고 그 영토를 다스리는 통치 방식, 이걸 지칭하는 말로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제국 또는 제국주의적인 뭐 이런 말들이 다 그런 어떤 정치 체제나 통치 방식의 의미로 사용이 됐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어떤 한 단계라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 사람이 이제 레닌이에요. 그래서 레닌에 와서야 오늘날 같은 의미에서의 제국주의라는 말이 사용이 된 거고, 그 이전에는 이 제국주의가 그 경제학적 의미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사용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인 명칭은 식민지 문제 또는 식민 정책의 문제, 이런 말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논쟁거리가 뭐였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당연히 식민지 문제였죠. 식민지 점령이라는 게 그 단계에도 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근대적 의미에서의 식민지가 개척된 거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점령 이후부터 진행이 됐던 거죠. 그 후에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으로 자본주의 세계의 헤게모니가 넘어오면서 특히 산업혁명에 기반한 생산력, 고도의 생산력을 갖추고 있던 그 영국이 그 이전의 어떤 단계에서도 없던 아주 넓은 영역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차지하기 시작하고, 단순하게 정치적 지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의미에서의 착취를 수행하게 되면서 근대적인 식민지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영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프랑스나 곧이어서 이 두 나라에 대응하는 산업국가로 성장하던 독일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군소 자본주의 국가들까지도 다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게 되면서 구제국들, 아직도 존재하고 있던 구제국들, 그러니까 주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나 합스부르크 제국이나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짜르 러시아 같은 구제국들과 그 영토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전쟁 위협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는 게 19세기 말의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 당시에 전쟁의 위협은 이 식민지 쟁탈을 두고 벌어지는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그 전쟁 위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이 어떤 거였느냐. 당연히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공산당 선언에서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한 일체 억압 착취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스주의자들은 당연히 식민지 지배라는 건 반대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깊이 있게 인식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오히려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건 당연히 나쁜 거, 식민지 점령이라는 건 나쁜 거, 악한 거,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은 거, 그걸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장들을 막스주의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좀 뒷받침을 해야 됐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이론이 그런 역할을 하냐면 역시 이제 붕괴론과 식민지 문제가 결합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식민지 쟁탈이라는 거는 그 아주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저 선교사들이 가잖아요. 선교사들이 가서 식민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초전의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군사 대결의 양상으로 일어나게 되고,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무장력이 동원되지만 이미 이 단계에 가면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제국주의 열강이 점령하고 있거나 눈독을 들이는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군비 경쟁이 막 확산이 되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식민지 점령이라는 건 일단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악한 것 이렇게 규정을 내려놓고, 이거는 막스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본주의가 말기에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병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할 텐데 이 붕괴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게 설명이 가능했냐 하면은, 군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식민지 점령을 위해서는 군비 경쟁을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국가의 재정은 어디서 충당이 되죠? 세금으로 충당이 돼야 되잖아요.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거기에 투하되는 재정도 많아질 거고, 따라서 군소 부르주아 계급이나 노동자 계급에 대한 그 세금의 부담이 강화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자본주의가 붕괴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대중의 빈곤화와 계급 투쟁의 격화를 더 부추기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식민지 점령이 자본주의를 더 강화시켜주거나 존속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망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문제나 전쟁의 문제를 붕괴론이나 틀 속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자기들 도덕적으로 이 식민지 점령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주장을 하다 보면은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이것도 역시 해결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 식민지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는, 만약에 이 정통 막스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이런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붕괴돼 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들이 예측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수탈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죠. 그 부의량이 상당히 엄청나요. 그래서 뭐 제 책에도 잠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책 있는 분들은 186페이지 보시면은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 은광이라는 곳에 이제 그림, 그 당시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아주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유명한 은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격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역사 관심 있는 분들은?
스페인, 포르투갈이 아메리카를 점령하고 금은 엄청난 양의 금은을 유럽으로 수입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으로 유입된 금은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 정도 엄청난 양의 금은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유입된 아메리카에서 유입된 은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중국과 유럽이 무역 격차가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상당히 산업이 미발전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도자기라든지 비단이라든지 향료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수입품들을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그 대가로 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무역 격차가, 무역 불균형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 대금으로 대부분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렇게 많은 이제 은이 유럽 대륙으로 유입될 정도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얻어진 수탈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은광이 유명한 게 포토시 은광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는데 이 한 은광에서만 식민지 시대 내내 그 원주민 노동자들이 거의 아주 뭐 안전장치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하게 되는데 광산이라는 게 원래 위험하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를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은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거를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식민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시대 내내 한 은광에서만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세계에다가 800만 명 정도라고 추산해요. 이게 상상이 되나요? 은광이 아무리 규모가 커도 은광 하나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8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것도 뭐 추산이죠. 너무 많이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끔찍하죠. 그 정도로 식민지배가 가혹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노동 조건만 좋지 않았냐 하면은 임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용어, 스페인어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종의 노예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얘네들 그래도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대가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주민들을 끌고 와서 광산에다 투입을 시키는데 대가로 뭘 줬을 것 같아요? 임금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럼 대가로 뭘 주고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것 같아요? 개종시켜준 거예요. 나는 당신들 영혼을 구제해 줬으니까 니네는 그 대가로 목숨 바쳐 노동해야 된다. 그게 그 스탈이 남미를 지배할 때 노동력을 동원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있었어요. 노동력 동원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의 명분이 바로 그거죠. 개종시켜주고 영혼을 구제해 줬으니까 너희는 그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논리 하에서 원주민을 아주 가혹하게 노동으로 몰아넣고 이런 채취해가죠.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사례는 뭐 너무나 잔혹한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식의 수탈을 통해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 수탈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얻죠.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얻죠. 그렇게 되면서 유럽의 북서유럽의 경제적 지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죠.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북서유럽이 특히 중국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는 거는 식민지 점령 이후예요. 원래 힘이 강해서 식민지를 점령한 게 아니라 식민지 점령 이후에 북서유럽이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유입된 수많은 부가 대부분 자본가들에게 돌아갔겠죠. 대부분 자본가들에게 돌아가지만 그게 흘러 내려가서 노동자 계급에까지 주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듯이 노동자 계급이 엄청난 계급 투쟁을 전개를 해서 노동운동이 성장한 결과죠. 노동운동의 성장의 결과로 지배계급이 가지고 있는 부의 일부를 분배받는 데는 성공을 하게 되죠.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복지국가 시스템 같은 거죠. 복지국가를 최초로 실행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프러시아잖아요, 프러시아. 비스마르크 체제의 프러시아예요. 그 당시 19세기 말에 유럽 전역에서도 가장 독재체제로 유명했던 비스마르크가 복지체제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급 대립의 격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노동운동이 성장하니까 이 노동운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뭔가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 인상도 시켜줘야 되고 노동 조건도 향상시켜줘야 되는데 그건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간 유럽 자체의 산업 발전에서 온 것도 있지만 유럽 자체의 산업 발전이라는 것도 식민 지배와 결국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거 전체가 하나의 자본주의적 현상이니까 결국은 식민지에 대한 수탈을 통해서 유럽의 노동계급에게 일정한 부가 분배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수정주의 논쟁에서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은 실질 임금 상승이나 생활 수준의 향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질 부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은 계급 투쟁이 격화될 텐데 부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니까 자본가 계급은 그 중에 일부를 노동자 계급에게 주고 사회적 안정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발생하고 있던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모순이 완화되는 대신에 식민지 국가로 이전된 거죠. 그 모순이 사라진 게 아니라 수정주의자는 그 모순이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줄어들거나 없어졌던 게 아니라 식민지 국가로 넘겨졌던 거죠. 넘겨지면서 이게 훨씬 큰 규모로 확대된 거죠. 착취의 정도나 가혹함이 유럽에서 있었던 것보다 훨씬 초과하는 엄청난 규모의 착취와 수탈과 억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랬던 거죠. 자, 그런데 수정주의자들은 그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노동자 계급의 지위 향상 또는 사회적, 경제적 어떤 상황의 개선이라는 것의 물적 토대가 식민지 수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거예요.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일단 거의 관심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식민지 체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요.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1914년 단계가 되면은 자국의 제국주의 체제를 완전히 승인하고 그것을 수렴돼 버리죠. 반면에 그 정통 막스주의자들은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정통 막스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뭔가 잘 해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틀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붕괴론의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 문제나 식민주의 문제 이거는 자본주의가 붕괴하면서 저절로 사라지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자본주의가 붕괴가 안 되고 자본주의는 더 번성하고 노동자 계급의 지위나 경제적 조건도 더 향상돼 버리니까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군비 확장하고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더 확대하면 결국은 그 군비를 충당해야 되는 하층 계급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혁명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식민지에 대한 원론적 비난만 계속 반복할 뿐이지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던 거예요. 이제 막스주의 위기가 닥친 거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막스주의가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알투세르 이런 거 관심 있는 분 혹시 있으시면은 막스주의 위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책도 있잖아요. 마침내 막스주의 위기가. 근데 막스주의 위기 논쟁은 뭐 1950년대, 60년대에 일어난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미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라브리올라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 당시에 막스주의 위기 논쟁이 한번 일어나요. 왜 그럴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변화된 자본주의 상황이 이전까지의 막스주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게 돼버리니까 막스주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바로 이 제국주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막스주의 틀에서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다.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막스주의 이 이론이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수정주의자들이 왜 점점 제국주의를 찬성하게 되냐 하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상황의 향상이라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이유가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수정주의자들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고 있었는데, 수정주의자들이 아주 급격하게 세력을 키워서 3인당이 주류가 되는 계기가 발생을 한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됐던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1906년에 독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1906년에 호텐토트 선거라는 선거가 있었어요. 호텐토트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호텐토트는 남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는 그 흑인 원주민들을 비하하는 네덜란드 말이에요. 네덜란드 점령지 주변에, 지금 아프리카 공화국 저 북단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에 대해서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이 이제 아주 야만이, 뭐 원숭이에 가까운 인간과 다른 이 정도의 뜻으로 붙인 명칭이 호텐토트라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자기 언어가 아니고 네덜란드인들이 붙인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이제 좀 통칭해서 호텐토트라고 불렀어요. 경멸적인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좀 해외 토픽 이런 거 몇 년 전에 좀 크게 다뤄져 호텐토트 비너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 당시에 식민지 시대 때 남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식민주의자들이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면서 이걸 뒷받침하는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유럽에서 생산돼요. 그게 대표적인 인종주의잖아요. 그렇죠? 인종주의 같은 걸 통해서 흑인들이 열등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죽여도 되고 노동을 시켜도 되고 이걸 다 정당화하는 논리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요. 생물학도 동원되고 온갖 근대적 사회학들이 총동원이 돼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죠. 그 과정에 IQ 같은 개념도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IQ는 원래 프랑스에서 개발되는데 원래는 인종주의적인 뜻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지능을 측정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테스트로서 IQ가 일반화된 거는 식민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IQ는 거의 전적으로 백인들에게 유리하게 처음부터 고안된 시험 방식이에요. 근데 주로 이게 미국에서 일반화되면서 흑인들하고 백인들이 IQ 차이가 막 나죠. 그리고 또 다른 아시아계 이주자들하고 IQ 차이가 나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왜냐하면 문항 자체가 유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문항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IQ가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흑인들의 열등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죠. 이게 상당히 인종주의로 쓰이는 IQ 같은 거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방식이에요. IQ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생물학적 환원주의 일종이에요.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그걸 비롯한 수많은 이제 장치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부르주아 계급이 얘네들은 왜 안 돼? 왜 이렇게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게 당연해? 라고 말하는 그 한번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능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성이 너무나 미발달되어 있어서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착취당하는 게 당연해. 공공에 빠져있는 게 당연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성욕에 대한 절제가 없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고 그래서 가난해진다. 멜더스 인구론도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에 근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주민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원주민 여성을 이제 생포를 하는데 원주민 여성이 그 생식기가 좀 이상적으로 비대하게 발달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흑인 원주민들은 바로 이렇게 생식기가 발달해 있다. 성욕이 강한 짐승 같은 존재다.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데려와서 서커스처럼 과학 전람의 이름을 빌어서 전 유럽을 순회하면서 구경을 시켜요. 너무 끔찍하죠. 살아있는 사람을. 그런 걸 통해서 그 아프리카 지배를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을 박제로 만들어서 박물관에 전시를 했던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게 언제까지는 20세기 후반까지 거의 몇 년 전까지 전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면서 그 항의가 받아들여져서 이 박제로 화장을 한 다음에 남아프리카로 다시 와서 장례를 치르게 돼요. 너무 끔찍하죠. 그 백인들이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금 인권 그딴 소리 하고 다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호텐토트라는 그 남아프리카 지역의 원주민들을 통칭하는 경멸적 언어인데, 이게 왜 이 당시에 중요한 사건이 됐냐면은, 그, 후랄 제국주의 국가에서 독일이 주로 어디에 진출하냐면 서남아프리카 지역에 진출을 하는데요. 서남아프리카 지역의 독일 점령 지역 중에 하나에 헤레로족이라는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원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원주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독일 군부가 아주 무참하게 진압을 해요. 진압하는 방식이 그냥 총으로 쏴 않아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몰아넣고 원주민들 다 사막으로 몰아넣고 그냥 호위에서 굶겨 죽여요. 사막에서 물도 못 먹게 하고 도망 나오면은 죽이기도 그냥 끌고 들어가서 다시 죽일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런 식으로 인구 8만 중에 6만이 그런 식으로 죽어나. 이게 이제 봉국에 알려지면서 좀 양심적인 부르주아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여기에 항의하는 운동을 막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혹한 식민지집에 대해서 항의하는 운동을 펴는데,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독일 국민들이 다 붕괴해야지 정상일 것 같죠. 근데 그게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이나 일부 급진적인 부르주아 진영만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수의 독일 국민들은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당시에 이미 제국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쇼비니즘적인, 애국주의적인 정서가 아주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우파의 이런 선전이 상당히 먹혀 들어가서 식민 지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비애국적인 반역행위처럼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니까 3인당이 계속해서 아주 급격하게 의석수를 늘렸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의석수를 한 30년 늘려오다가 이 선거에서 이 대학살, 식민지 학살을 이슈로 제기했던 선거에서 의석이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의석이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수정주의자들이 당의 당권을 거의 장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정주의자들이 뭐라고 봐라 이거. 니네들이 원론 고수하고 낙수주의 원론 고수해서 운동하니까 결국은 당을 박살을 내놨지 않느냐. 당권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정주의자들이 제국주의에 찬성하는 논리를 본격적으로 퍼뜨리면서 당권을 장악하고 대중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사회민주주의 주류로 성장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 서유럽 전역에서 사민주의 진영 안에서 친제국주의적인 흐름이 세력을 엄청나게 확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정주의와 제국주의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 이론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적 실천에 있어서도 그렇고 거의 일치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인적으로 거의 겹쳐요. 수정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제국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수정주의가 정치적으로 힘을 키웠던 것도 바로 제국주의를 찬성함으로써 힘을 확대해 나간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로 그거죠. 수정주의자들이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제시했던 현실이라는 게 바로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대한 수탈을 통해서 마련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사민주의의 물적 토대는 제국주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통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비판을 못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 바로 레닌이 등장을 하는 거죠.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이 제국주의를 다시 한번 경제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막스주의를 갱신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진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와 반제국주의 또 반전투쟁은 인적으로나 정치 노선에 있어서나 사실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그 반대편에 수정주의 또는 사민주의 진영과 신제국주의 진영도 정치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 몸이 됐던 거죠. 이렇게 이제 두 진영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수정주의자들이 그래서 대놓고 식민주의를 받아들이면 좀 쪽팔리잖아요. 막스주의 원론에 어긋나는 거니까 대놓고 식민주의를 우리 제국주의 찬성해 이런 얘기를 못해요. 물론 1914년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교묘한 말장난을 해요. 여기 지식인들이 항상 하는 거죠. 자기들이 뭐 실제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항상 말을 갖고 장난을 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정통파들이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거를 부정적 식민정책 이렇게 불러요.
네거티브 콜로니얼 팔러시라고 명령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식민주의에 대해서 그냥 반대만 할 뿐이지 올바른 대안을 제시 못한다. 이거 상당히 타당한 비판이죠. 올바른 비판이긴 한데 이걸 네거티브라고 반대를 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자기들은 뭐가 되겠죠? 긍정적 식민정책, 포지티브 콜로니얼 팔러시를 자기들이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민주의라는 현상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스주의 정통파들이 뭔가 대안을 못 내놓으니까 제국주의적인 현상은 점점 확산이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캠페인하면서 반대 성명 발표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만 대놓고 보면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이제 말장난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식민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하고 포지티브 콜로니얼 팔러시를 말하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사회주의적 식민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사회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첫 시간부터 봤듯이 해방의 사상이잖아요. 억압과 착취를 없애자는 사상이 사회주의였잖아요. 근데 식민지라는 건 뭐예요? 억압과 착취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사회주의적 식민 정책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해방적인 억압 정책.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걸 내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런 명칭을 쓰면서 제국주의를 이제 옹호하는 논리들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서 식민주의를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냐 하면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이 논리가 전개가 되는데 이거를 다 모아놓으면은 주로 네 가지로 보통 정리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가지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수정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주장, 식민지 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선형적, 단선적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보는 문제가 이건데 자본주의라는 거는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봤던 이 단선적인 역사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그림이에요. 만약 이게 공산주의가 되려면은 그 전 단계가 사회주의고 자본주의라면 사회주의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로가 요거 하나밖에 없으면 결국 자본주의를 안 거치면 사회주의로 못 가잖아요. 그쵸? 또 어떤 사회든지 사회주의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이 사회주의로 가려면 자본주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은 전자본주의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사회주의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니까 자본주의를 이식시켜줘야 된다. 사회주의로 곧바로 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전자본주의 단계에 있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에게 자본주의를 이식하는 게 역사의 발전을 돕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이식시켜주는 거는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단지 그 방법이 아주 가혹한 방법을 좀 온화한 방법으로, 문화적인 방법으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비슷한 건데, 사회주의가 성공하려면은, 막스주의는 이제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되고,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다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은, 세계혁명이 일어나려면은,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다 단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식민지에 노동자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가 확산되려면은 여기도 사회주의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 사명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는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도 상당히 널리 받아들여지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전개되고 있던 자본주의자들의 식민 통치가 너무나 야만적이야. 너무나 가혹하고 야만적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완화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뭐 완화시키는 거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완화시키는 게 당연하니까 이걸 자본가들한테 맡겨놓으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혹하고 아주 비인도적인 정책을 펼 테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견제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해요?
말은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논리 차원에서 나왔던 게 아니고, 이거 역시 무슨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도 중앙아프리카 콩고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죠. 콩고 그러면 항상 영화 소재도 많이 나오잖아요. 헐리우드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제일 대표적인 거,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명칭이 있죠. 불법적인 수단으로 채취된 다이아몬드들. 왜, 요새 해외 토픽 보면은, 그 모델,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이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그래가지고 청문회 불려나가고 막 난리잖아요. 그거야. 그러니까 콩고를 이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벨기에 왕실의 개인 식민지예요. 이건 벨기에 국가의 식민지도 아니고, 그 큰 영역을 벨기에 왕실의 개인 영지였어요. 지금도 벨기에 왕 있죠. 유럽에는 알게 모르게 왕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민주주의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런 뭐 톨레랑스 그러면서 왕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정신 나간 놈들이죠. 벨기에도 왕실이 있는데 지금 있는 왕실이 바로 그 왕실이에요. 이 당시에 콩고를 지배하고 있던 왕가가 레오폴드 왕가라고. 지금도 그 왕, 지금도 그 후손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식민 지배 중에서도 제일 가혹하기로 1등이 식민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왜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인가 어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그 아프리카에서 인종 청소 같은 종족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 종족 분쟁의 양상이 상당히 잔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코도 자르고 손발 자르고 막 하잖아요. 지금도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걸 누가 처음 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백인들은 항상 그러죠. 지금도 미국 놈들이나 유럽 놈들은 원주민들이 워낙 원시적이고 야만적이어서 그런 짓을 하니까 우리가 뭐 유엔 평화문 같은 거 보내서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딴 소리 하죠. 근데 그거를 흑인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원래 그런 처벌 방식이 없었어요. 처음 시행한 게 바로 이 레오폴드 왕가야. 콩고 지역의 레오폴드 왕가에서 흑인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코를 베고 귀를 베고 눈 도려내고 팔다리 자른 거를 처음 했어요. 이걸 배운 거죠. 이걸 배운 거예요. 그중 정말 가혹한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식민 열강들끼리 서로 경쟁하니까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그 프티브르자 좀 양심적인 저널리스트 하나를 거기로 파견을 해요. 보내서 이거를 잠입 취재를 해요. 몇 년간. 그리고 그거를 신문에 연재를 해요. 그 끔찍한 통치 체제를. 그렇게 하니까 유럽에서 이제 여론이 반대 여론이 막 확산이 됐겠죠. 그러니까 영국이 콩고 벨기에 왕실을 견제하려고 한 건데, 어쨌든 이제 포장은 인도를 하고 이제 보도가 되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쵸?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이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인도주의적인 어떤 탈을 쓰고 서방에서 보도되는 언론들은 대부분 뭔가 이렇게 있죠. 뭔가 이렇게 노림수가 있어서 누군가가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전 유럽에서 이 콩고 벨기에 왕실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니까 벨기에 왕실이 좀 쪽팔리잖아.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내놓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벨기에 왕실의 식민지였던 콩고 지역을 어떻게 하냐면 벨기에 정부에다가 무상으로 주겠다 이래버려요. 사실 그게 그거 아니다. 그게 그건데 사실은 이제 명분 쌓기죠. 벨기에 정부에다가 우리 무상으로 기부하겠다 이래버려요. 자, 그런데 벨기에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벨기에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겠죠. 우파들은 당연히 좋다 그러고 받아들이자고요. 근데 문제는 벨기에는 상당히 사회주의 운동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총파업 얘기할 때도 세 차례의 대규모 총파업이 벨기에에 일어났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사회주의 운동이 상당히 세력이 강해서 의회 내에도 3인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인당 강원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원칙적으로는 식민 지배를 반대를 하는데 이거 자기들이 점령한 것도 아닌데 식민지를 가지게 돼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3인당 내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막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 벨기에 3인당의 지도적 인물인 랑데바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 현지 답사를 가요.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상황을 검토한 것에 와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은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면서 제기한 논리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벨기에 정부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이 이 나라를 점령할 거다. 콩고 지역을 점령을 할 거고, 그러면 아주 가혹한 통치를 다시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가혹한 통치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나마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이 강한 벨기에 정부가 이거를 관리해서 좀 더 인도주의적으로 통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게 상당히 이 당시에 먹히는 논리였다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죠. 이게 대부분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을 정당에 의해서 한 논리라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이 논리가 그래서 계속 반복된 게 그 일본의 아시아 지역 침략에서도 똑같잖아요.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 주장할 때 했던 논리가 뭐야? 귀축 영미를 몰아내고, 그렇죠? 서구 열강들의 식민 지배를 몰아내고 아시아인들의 힘으로 아시아를 다스리자, 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 논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논리예요, 이 논리. 이 논리가 확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논리는 제국주의 논리라는 걸 우리는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이 당시 사회주의자단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그 사회주의적 식민 정책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이 논리가 또 하나 이제 변형된 게 지금도 이제 인도적 관여라는 게 정당화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침략은 안 되는데 인도주의적으로 관여하는 거는 정당화되지 않냐. 그러면 유엔사나 여러 국제단체들 또 적십자 이런 걸 통해서 무슨 분쟁이 있으면 꼭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고 생색을 내고 그러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다른 수단이죠. 그래서 뭐 또 작년에 티벳 저항 동기가 있었잖아. 중국이 티벳 점령한 거 사실이에요. 점령하고 인권 유린하고 중국의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티벳 점령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반대하는 달라이라마는 또 정당하냐? 그럼 미국 시야의 앞잡이잖아. 이러니까 이거 상황이 상당히 힘들죠. 그쵸? 단순한 사건은 잘 없죠. 그냥 그 사건만 보면 중국이 티벳을 점령해서 억압을 가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찬성 인정해요. 인정하고 중국이 잘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봉기, 스며들 봉기가 있었잖아. 재작년인가요, 벌써? 그 봉기를 CIA가 근데 자금 지원하고, 그 미국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재단이라는 민간 단체가 있잖아. 그 단체는 전직 미국 특수부대 대령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기서 시위 전술 같은 걸 다 개발해서 퍼뜨려요. 그래서 시민 운동가, 그러니까 NGO 활동가들이 사실은 미국 군부에 의해서 훈련받은 요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현지에서 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뭐 휴대폰 같은 거 문자 메시지 보내서 뭐 시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 미국 군부에서 개발된 전술이에요. 그게 아주 조직적으로 퍼뜨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저항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기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CIA에서 다른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해서 기금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참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복잡한 세상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거예요. 제국주의 시대 때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제국주의가 번창하던 이 시기에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 같은 것들이 거의 다 형성이 될 거라고 할 수 있죠. 얘기가 조금 딴 데로 가서 이게 참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좀 길게 현재 얘기까지 했냐면은 이 당시에 제국주의자들이 제국주의를 정당화해서 사용된 논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고 대부분 사고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근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식민 통치를 정당한 네 번째 근거. 사실은 이게 제일 솔직한 얘기고 핵심적인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산업의 발전이라는 거는 당연한 전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본가들이나 낙수주의자들이나 근대적 산업 발전이라는 거는 첫 번째 전제예요. 그게 전제가 돼야지 그 다음에 사회주의도 실현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산업 문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료는 대부분 이제 열대지방이 풍부하게 갖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가 생겨난 건데. 그래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해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려면은 어딘가에서는 원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열대지방에서는 원료는 많은데 열대지방의 원주민들은 이것을 충분히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약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식민지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약탈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 전체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인류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수많은 자원이 기술이 문명이 없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사장되고 있는 거를 문명이 발달한 유럽인들이 가서 개발함으로써 전 인류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침략한 거지 우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침략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당장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인류가 훨씬 더 높은 복리 수준을 획득하게 될 거다 라고 정당화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을 침략하는 게 아니라 문명을 확산시켜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식민주의자들의 핵심적인 논리잖아요. 그게 바로 문명화 사명이라는 거죠. 이런 걸 들어보셨죠? 시뷸라이징 미션이라는 걸 쓰잖아요. 바로 미션이에요. 그냥 나중에 컬러시나 무슨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미션, 종교적인 사명 같은 거. 우리 좋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더운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좋으려고 간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명화 사명.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논리가 뭐냐. 베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사회주의 물론 선진 유럽 국가에 있겠죠. 사회주의 혁명이 하나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자본주의 국가니까 얘네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거야. 근데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이런 경제적 고립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식민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베른슈타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민주의자들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 4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런 논리를 이제 산발적으로 퍼뜨리는데 사실 이런 논리는 사민주의자들이 처음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근대 초기에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이미 만들어냈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사회주의적인 논리도 아니에요. 이런 논리의 초기에는 누가 있냐면 로크라는 사람 아시죠? 존 로크. 자유주의 아버지 존 로크. 로크의 통치론에 보면 아메리카 문제를 아주 열심히 다루는데요. 실제로 이제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 점령하죠. 점령하면서 이 점령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옛날에 나중에 생긴 동인도 회사처럼 이런 점령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대주 중에 한 명이에요, 로크가. 그래서 실제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크의 통치론에 아메리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 자연상태란 말 들어보셨어요? 살각, 개론 이런 데 보통 자연상태에서 주권 설명할 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자연상태의 모델이 아메리카입니다. 북아메리카.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메리카 점령이 왜 정당하냐. 바로 아까 인류 보편의 이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문명이 낮은 단계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가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의 땅을 점령하는 거는 그 재산권이 정당화되어야 되고 농경에 대한 기술이나 문명이 없는 원주민들의 소유권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영국에서 자유주의자에서 계속 계승이 되는 거야. 그게 계승이 되다가 사회주의 진영으로 유입되는 거는 페이비안 협회를 통해서 유입이 돼요.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영국의 자생적인 개량주의적인 사회주의 단체예요. 그래서 주로 상층 지식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페이비안 사회주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인 조지 버나드 휴라는 극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은 더 높은 문명은 더 낮은 문명에 대해서
착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문명의 사명의 연장선에 있는 논리죠. 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삼인주의 아버지인 베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베른슈타인 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5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할애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삼인주의 얘기하시는 분들 그 얘기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책, 그러니까 사회주의 전제 3인단위 과제가 한글로 번역이 돼 있다고 그랬죠. 강신중 선생님, 요새 자본론 새로 번역하시는 동아대 강신준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 번역을 상당히 잘 하셨어요. 앞에 근데 문제를, 해제를 달아놓으셨는데, 강신준 선생님이 삼인주의자잖아요. 자기 입장이. 그래서 베른슈타인은 상당히 옹호하는 앞에 해제를 길게 달아놨어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에 대해서 베른슈타인이 얘기했던 데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 좀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베른슈타인이 이 페이비안 실제로 영국에 오랫동안 망명해 있었거든요. 영국에 오랫동안 망명해 있으면서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페이비안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자기의 이론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페이비안 사회주의를 갖고 있었던 식민주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시에 팽창하던 독일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입장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 책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그 중국 문제가 얘기가 돼요. 중국 문제 구체적인 그 당시에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거를 길게 설명을 하는데 이때 베른슈타인이 사용하는 논리를 보면은 삼인주의자들의 논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아편전쟁 이후로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계속 조금씩 먹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특히 이제 의화단의 난이라는 게 있었죠. 그 반서구 운동이잖아요. 반서구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조가 이거를 진압을 못하게 되면서 이때가 그거죠. 그 누구예요? 여자 태우? 서태우. 서태우가 서구 열강들을 끌어들이죠. 청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서 서구 열강들이 군대를 파견해서 의화단의 난을 진압하고 그 대가로 중국의 해안 지역을 강나라들이 조차지로 막 빼앗아갔잖아요. 그렇죠? 빼앗아가는데 만주 지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죠? 러시아가 남하하죠. 만주 지역을 남하에서 차지하게 되고 독일이 어디를 점령하냐면 지금의 산동반도 주변을 점령을 해요. 산동반도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만주하고 산동반도가 가깝잖아요. 근데 유럽 내부에서도 독일하고 러시아가 상당히 경쟁 관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경쟁 관계에 있게 된 거예요. 제국주의적 경쟁 관계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독일이 산동반도 특히 이제 교주만 일대를 점령을 하게 되니까, 이 교주만 점령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 안에서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갈라지게 돼요. 독일 3당 내에서도. 근데 아까 봤듯이 정통파들은 이걸 반대를 하고, 수정주의자들은 찬성을 하는데, 베른슈타인이 이 교주만 점령을 찬성하는 논리를 사회주의의 전자 3인단위 과제에서 아주 길게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 논리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반전전쟁 하면서 방어전쟁이라는 개념 봤었죠? 그렇죠? 방어전쟁 논리를 여기도 적용시켜요. 그리고 방어전쟁의 논리라는 거하고 결부되어 있는 또 하나의 논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력균형 논리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열강들 간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이제 군비 증강의 논리죠. 군비 증강을 계속하는 것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리로. 냉전 시대 때 미소 군비 증강 때도 똑같은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력이 깨지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급격하게 세력이 커지면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세력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고, 그거하고 이제 방어전쟁의 논리가 결부가 돼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는 문제, 침략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자국 정부를 옹호해야 된다는 논리를 어디에까지 확장시키냐 하면 식민지 점령에까지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베른슈타인이 말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중국 대륙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는 만주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독일이 산동반도를 점령하지 않는다면은 러시아가
독일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될 거다. 침해하게 될 거다. 이거는 공격전쟁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식의 공격전쟁에 의해서 독일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세력 팽창을 막기 위해서 독일이 산동반도를 점령하는 게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전제는 뭐죠?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점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중국에 대해서 이익을 빼앗아 오는 것은 당연한데, 딴 놈들 먹어가는데 우리가 못 빼앗아 가면 우리 힘이 약해져서 세력이 깨지니까 결국은 러시아에 의해서 우리가 침략을 받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도 야만적인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독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 정부를 지지해야 돼. 이런 논리를 한 거예요. 결국 유럽 내정 내부에서 반전 논쟁에서 그 반전 투쟁을 소극적으로 할 때 사용했던 방어 전쟁의 논리를 그대로 식민지 문제에 적용시킴으로써 식민지 점령을 사회주의자들이 찬성하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 호텐토트 선거와 베른슈타인 논리가 결합되면서 수정주의자들, 훗날의 삼인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거칠 게 없어요. 거의 아무런 반대 세력도 유럽의 삼인주의자들한테 남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수정주의자들 또 친제국주의자들의 세력이 삼인주의 안에서 상당히 강력해지면서 제2인터내셔널 전체에서도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1904년에 암스테르담 대회가 한번 일어나거든요. 암스테르담 대회, 그 인터내셔널 대회가, 전체 대회가 1904년에 한번 열려요. 1904년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식민지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상정이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식민지 문제를 주도했던 사람이 네덜란드 출신의 이제 헨리 반 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가 아시아에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가 어디죠? 아세요? 동인도 제도잖아.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지역이잖아. 인도네시아 지역에 네덜란드 식민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점령해요? 아주 최근까지도 네덜란드 군대가 관여하잖아. 그게 어디죠? 티모르. 티모르. 아무튼 그 지역에서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원래 공학 기사 출신이어서 동인도 제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15년간인가 생활을 했던 사람이어서 그 당시 유럽의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는 식민지 실상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식민지 전문가 자격으로 이 식민지 문제 논쟁을 주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좀 원칙적인 입장이다. 점점 갈수록 수정주의적 입장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식민주의를 좀 옹호하는 입장을 표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다음 때 결론을 내리자 이러고 유보시켜요. 그래서 유보시킨 다음 대회가 언제냐면 바로 1907년이에요. 1907년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슈투트가르트 대회,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중요한 결의안이 채택이 된 게 바로 반전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이 됐다고 그랬어요. 같은 대회에서 반전 결의안과 함께 또 다른 결의안이 하나가 채택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식민지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데, 그 반전 논쟁하고 아주 비슷한 결의안 작성 과정을 거쳐요. 역시 이제 소위원회를 총회에서 잘 결론이 안 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어떤 결의안 문안을 작성을 하기 위임을 하는데, 이때 소위원회에서는 반전 결의안에서는 좌파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마르토프가 아주 극좌적인 결의안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 소위원회는 대부분 수정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찬성하는 논조의 결의안이 작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회 논의에 붙여지니까 명분상으로는 막수주의자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해야 되니까 이걸 대놓고 찬성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총회에서 표결을 하는데 아주 근소한 차로 부결이 돼요. 근데 부결이 되긴 했지만 이미 1907년 단계에 가면은 명분상으로라도 제국주의를 찬성하는 사회주의자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명분상으로 반대한 사람이 절반입니다. 속마음으로는 지지한 사람들이 이미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2인터내셔널에서 이미 큰 세력은 식민주의를 찬성하는 것으로 이미 넘어왔다. 이걸 보여주는 대회였죠.
그래서 1907년 정도가 되면은 유럽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찬성의 분위기가 주류를 형성하게 됐다. 이걸 알 수 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1907년 역시 이제 스투트가르트 대회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투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도 일치된 입장을 보이게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레닌과 로자의 제국주의들. 이 사람들은 이전의 정통파를 이제 비판하면서 얘네들이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이론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좀 새로운 이론적 틀을 가지고 제국주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론적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레닌의 제국주의였어요. 레닌의 제국주의는 이제 바로 이 다음 주제에 다시 말을 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이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자꾸 식민 정책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부르면은 콜로니얼 팔러시로 이 문제를 부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일단 이게 문제예요. 팔러시라는 단어. 팔러시는 낙스주의자들한테 사회를 분석하는 제일 중요한 틀인 거예요. 생산 양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국가의 기본적 기컨이나 기본 질서 이런 걸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의 근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떤 국가가 있고 그 국가에서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있고 그 정부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